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축구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고 어이없고 때로는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TV 중계 화면을 통해 보는 축구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터치라인 옆에서 전술 지시를 내리고 선수들은 그 지시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나누고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카메라는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라커룸 문 뒤에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말싸움은 기본이고 공개적인 저격, 방송을 통한 폭격,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폭력까지. 축구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원칙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들이 역사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순간들을 꺼내 여러분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슈퍼스타가 감독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간, 라커룸에서 실제 주목이 오갔던 순간,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며 어떤 것들은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들입니다. 각오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자주 폭발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세계에서 감독과 선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입니다. 감독은 팀 전체의 목표를 위해 개인을 통제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때로는 팀을 위해 슈퍼스타를 벤치에 앉혀야 하고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감독의 일입니다. 반면 선수들, 특히 세계 최정상급 슈퍼스타들은 다른 현실을 삽니다. 그들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세계 어느 빅클럽이든 원할 때 이적할 수 있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구단 재정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이름값에서 나옵니다. 팬들은 감독보다 선수의 이름을 먼저 외칩니다. 이 두 존재가 한 공간에 있을 때 그 긴장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결과로 덮여 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선수가 폼이 좋을 때, 팀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 긴장이 표면 아래에서 잠잠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수면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폭발의 순간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충돌입니다. 호날두라는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발롱도르 5번 수상, 각종 득점 기록 갱신, 챔피언스리그 우승, 리그 타이틀, 국가대표팀 우승까지 그야말로 인류 축구 역사의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처음 전성기를 맞이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절정에 올랐으며 유벤투스를 거쳐 2021년 다시 맨유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로의 복귀는 처음부터 좋지 않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2021-22 시즌 맨유의 성적이 처참하게 추락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입장에서 챔피언스리그 없는 시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준에 걸맞은 클럽으로 이적하기를 원했고 맨유 구단의 이적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그 와중에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유에 부임했습니다. 아약스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네덜란드 감독. 그는 취임 직후부터 팀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시험대는 다름 아닌 호날두였습니다. 프리시즌 훈련부터 호날두의 태도는 문제적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프리시즌 훈련 일정을 건너뛰었고 팀이 미국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혼자 다른 클럽들에게 자신을 역제의하는 에이전트 활동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 호날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2년 10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맨유가 2-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 후반, 텐 하흐 감독은 호날두에게 교체 투입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경기 중에 감독의 지시를 묵살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의 허락 없이 벤치를 떠나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무단 퇴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이 행동을 명백한 규율 위반으로 규정하고 호날두를 다음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팀 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선수는 그 이름값에 상관없이 벤치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강한 호날두가 이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 유명 방송인 피어스 모건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맨유와 텐 하흐 감독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구단 고위층 몇몇도 나를 음해하려 했다. 팀이 한창 시즌을 치르는 도중에 현역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과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전례 없는 사태였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영되자 맨유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맨유 구단은 텐 하흐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날두와의 계약은 합의 해지 방식으로 종료됐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자 맨유에 살아있는 전설이 구단의 공식 은퇴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올드 트래퍼드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팀의 규율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순간 그 위대함은 더 이상 방패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텐 하흐 감독이 호날두와의 대결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나머지 선수단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주장, 맨유의 전설 로이킨의 이야기입니다. 로이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미드필더, 알렉스 퍼거슨 감독 체제의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퍼거슨 감독이 직접 내가 지도한 선수 중 최고의 주장이라고 표현한 선수입니다. 투지와 리더십이 타의 주종을 불허했고 경기장 위에서만큼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상대 선수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감독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2005년 가을, 부상으로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던 키는 팀이 미들즈브러에게 4대1로 처참하게 패하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기 내내 혼을 다해 뛰지 않는 동료들의 모습, 투지도, 집중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팀의 경기력. 벤치에 앉아 이것을 지켜보는 킨의 내면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얼마 후 킨은 맨유 구단 자체 방송 채널인 MUTV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뜨렸습니다. 부진했던 동료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들은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수위였고 구단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대로 방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방영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의 내용이 이미 구단 내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팀 내부의 갈등을 외부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터뜨린 것, 동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 이것은 팀 결속을 해치는 명백한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선수단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킨에게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이 킨은 또 한 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사과 대신 공격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퍼거슨 감독과 수석 코치를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날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팀을 이 꼴로 만든 것은 당신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던 알렉스 퍼거슨의 면전에서 감독이 팀을 망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정면 충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맨유에서 12년을 헌신한 전설적인 주장 로이 킨은 공식적인 은퇴식 하나 없이 팀을 떠났습니다. 계약 해지와 함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킨의 맨유 커리어를 이후에도 높이 평가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만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이 킨의 하극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맨유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이 최종 준비를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킨은 대표팀 훈련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을 언론에 직접 표출했습니다. 훈련 장비, 그라운드 상태,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대표팀을 이끌던 믹 메카시 감독은 이것을 당연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팀 비판은 선수단의 단결을 흐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메카시 감독은 킨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독은 차분하게 킨의 불만이 무엇인지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킨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려 10분 동안 감독을 향한 일방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10분 동안 반복하고 변주하며 쏟아낸 것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메카시 감독은 킨에게 대표팀을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의 주장이자 핵심 전력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방출된 것입니다. 아일랜드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고 팬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킨의 손을 들어줬고 일부는 대표팀 감독에게 정면 충돌하는 선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이 킨은 그렇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국가가 최초로 월드컵 8강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순간 킨은 아일랜드에서 혼자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로이 킨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 시설이 실제로 열악했을 수 있고 팀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그 말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킨 자신이 치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수위가 올라갑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개입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블랙번 로버스 감독은 그레이엄 수네스였습니다. 수네스 자신이 선수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는 선수로서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주인공이었고 동시에 당시 영국 축구에서도 손꼽히는 거칠고 두려운 미드필더였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어 신체적 충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경기 스타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감독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블랙번의 메뉴 트래블의 영광을 함께한 드와이트 요크가 이적해왔습니다. 트레이딩 패키지처럼 명성을 등에 업고 온 선수였지만 현실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요크는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대충 소화하고 밤에는 파티를 즐기는 생활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구단의 경고도 동료들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네스 감독은 여러 방식으로 요크의 태도를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대화도 해봤고 경고도 줬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크는 여전히 팀 기강에서 벗어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수네스 감독이 특단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훈련장 미니게임에 직접 선수로 참여한 것입니다.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뛰어들어 몸소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게임에서 요크가 수네스를 향해 거친 태클을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도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네스는 그것을 그냥 웃어넘기거나 조용히 훈계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국 축구의 거칠고 치열한 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돌아간 수네스는 요크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야말로 다리를 부러뜨릴 기세의 강렬한 태클을 날렸습니다. 요크의 정강이 보호대가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요크가 분노에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감독이 선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수네스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이건 사나이들이 하는 게임이야. 억울하면 너도 나를 더 세게 깠어야지. 개념조차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과 마주친 것처럼 요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요크의 팀 내 입지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요크는 블랙번에서 방출됐습니다. 감독의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이 요크의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나름의 효과를 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네스 방식의 기강 잡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영국 축구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 영국 축구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적 문제나 인권 침해, 논란보다 라커룸 내부의 서열과 남자들끼리의 힘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그 시대 영국 축구판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이야기만큼 적나라한 곳도 없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어이없고 그러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바로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알몸 박치기 사건입니다. 2009년 스토크시티 감독은 토니 플리스였습니다. 플리스 감독 체제의 스토크시티는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거칠고 직선적인 스타일의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긴 킥, 강한 압박, 물러서지 않는 투지, 화려함보다는 투박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인 플리스 역시 비슷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스토크가 아스널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패배. 그것도 스토크 스타일답지 않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쓸쓸히 뒤를 돌아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플리스 감독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이미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일부는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으로 플리스 감독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선수들은 아마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플리스 감독은 패배의 원인과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정돼 있던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전면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패배한 날 파티를 즐기러 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체 훈련을 소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화가 난 감독이 훈련 기강을 세우는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온 제임스 비티 선수가 감독에게 항의했습니다. 파티는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플리스 감독의 귀에 들어간 순간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플리스 감독은 그 자리에서 달려가 제임스 비티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이마와 이마가 충돌하는 박치기. 알몸 상태의 선수와 트레이닝복 차림의 감독이 라커룸 바닥에서 뒤엉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달려와 둘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스포츠 정신으로도 결말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비티 선수는 그 시즌이 끝나고 스토크시티에서 방출됐습니다. 플리스 감독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비티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단도 이 사건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요소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라커룸 내부의 권력 관계가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피해자인 선수가 팀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 당시 축구판의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관련된 인물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라커룸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 피해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팀이었습니다. 호날두와 텐, 하흐의 갈등 속에서 맨유는 한 시즌을 분열과 혼란 속에 보냈습니다. 로이 킨의 항명으로 아일랜드 대표팀은 최전성기의 선수를 월드컵에서 잃었습니다. 블랙번과 스토크의 라커룸 폭력은 팀 내부의 두려움과 불신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팀 스포츠에서 감독의 권위는 단순히 권위주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 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흔들리면 팀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감독도 선수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때 그 팀도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들 중 일부는 감독의 행동이 결코 정당하지 않은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권위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성공적인 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감독과 선수 사이의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명확한 팀 규율입니다.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오랫동안 정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팀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슈퍼스타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축구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호날두의 공개 저격, 로이킨의 감독 면전 폭언, 수네스의 훈련장 살인 태클, 그리고 플리스의 알몸 박치기. 말 그대로 뒷목이 잡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프로 축구 라커룸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TV로 보는 깔끔한 경기 뒤에는 이런 인간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지저분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구 비하인드 스토리들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축구계의 꿀잼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